안녕하십니까. 밸런스 자산연구소 김진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피부양자 이외에 퇴직자가 선택할 수 있는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부양자 부분을 만약에 안 보셨다면 지난 편을 먼저 보시는 것이 이번 편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피부양자 부분 쪽이 만약에 지난 편에 보셨을 때 조건이 이제 충족할 수 없어가지고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자, 이 편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미 계속 가입이라는 거는 내가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마지막 내던 건강보험료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 부담분 말고 내가 내던 거. 그거를 3년 동안 더 낼 수 있는 그 제도죠. 이것도 직장 가입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친구 회사라든가 아는 사람 회사라든가 아니면 조그만 회사에 재취업을 하는 거죠. 이건 그냥 똑같습니다.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회사를 옮길 때마다 건강보험과 직장 가입자로 되면서 이제 회사만 바뀌는 것이죠. 월급에 따라서 보험료는 바뀌게 되고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까지 이제 안 됐을 경우 즉 피부양자나 그 다음에 임의 계속 가입자라든가 그 다음에 새로운 직장의 가입자는 전부 다 직장 가입자입니다. 직장 가입자 부분에 그 세 부분이 전부 다 이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지역 가입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이제 지역 가입자는 어느 정도 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 부분 쪽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 가입이든 직장 가입이든 보험료 폭탄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보험료가 그 정산이 되면서 폭탄처럼 이제 쏟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건지 왜 이런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부양자 이외의 선택지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도대체 지역 보험료를 내가 얼마나 내게 돼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지역 보험료를 내가 낼 때 그것을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본다고 해가지고 미래 지역보험료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는 그 분의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찍혀서 나온 뒤에나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전에는 그쪽도 추정할 뿐이에요. 근데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본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본인이 그걸 말할 바에야 본인이 그냥 계산하면 되지 뭐 굳이 거기까지 가서 더하기 빼기 하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그쪽도 어차피 정확한 거는 국세청에서 찍힌 데이터가 와야지만 하는 거지 본인이 뭐 말한다고 해가지고 앉아서 계산기처럼 이거저거 눌러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보험료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지역보험료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따로따로 받는 겁니다. 소득에 대한 보험료 따로 받고 그러니까 요금을 따로 받는 거예요. 소득에 뭐 전기세, 수도세처럼 소득 따로 받고 그 다음에 재산 따로 받고 자동차 따로 받고 그 다음에 그렇게 다 합쳐진 것이 세 가지를 합친 것이 건강보험료고 거기다 장기요양보험료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12.8%를 덧붙입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되는 건강보험료 총액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를 지역보험이니까 이제 세대주인데 세대주만 이걸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에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 걸 다 계산합니다. 있는 대로. 없으면 뭐 없는 대로. 사실은 세대주가 대표로 내는 거예요. 세대주 직장은 직장인 한 사람 것만 보지 않습니까? 피부양자 조건만 되면 피부양자가 직장인에 딸리긴 하지만은 피부양자의 소득이나 재산이나 이런 거를 직장인에 합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직장 가족 누구한테 피부양자를 붙이더라도 차이가 없는 겁니다. 특히 피해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지역은 틀립니다. 지역은 같이 사는 사람끼리 다 합치고 세대주가 대표로 내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재산이나 소득이나 자동차를 다 합치기 때문에 지역보험료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계산하느냐? 제가 그래서 간단한 추정식을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보험료를 1,000원, 뭐 100원 단위까지 알자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보험료를 알려는 목적은 뭐냐면 직장보험료라든가 이거하고 비교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잡는 것이지 정확한 보험료는 나와봐야 알아요. 그래서 재산보험료부터 먼저 계산하는 걸 말씀드리면
재산보험료를 공시가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공시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이든 두 채면 두 채 다 합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시가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 집 식구 중에서 주택을 소유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한 집에서 아파트에 살면서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어차피 별 의미가 없어요. 두 분 걸 합쳐야 되는 거니까 그냥 그 집의 공시 가격을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 자녀가 지금 자기랑 같이 살고 있는데, 직장을 안 다니고 같이 살고 있는데 자녀 명의로 뭐 할아버지가 뭐 증여를 했다든지 해서 어디 지방에 조그만 아파트가 있다든지 뭐 조그만 뭐 상가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것도 다 공시가 기준으로 합칩니다. 그랬을 때 그 공시가가 5억에서 15억 사이로 추정이 되는 거. 결국은 뭐냐면 시가로 봤을 때 내가 재산이 21억 아래인 겁니다. 시가로 봤을 때 21억 아래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공시가에다가 8천원을 곱한 다음에 9만 원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시면 공시가로는 10억이에요. 10억이니까 10억에 8천 곱하면 얼마예요? 8만 원이 나옵니다. 거기다 9만 원 합치면은 17만 원이 재산보험료입니다. 이 집에. 그런데 공시가가 15억이 넘어요. 재산 가격이 뭐 집에 있는 식구들 합쳐서 그랬든지 아니면 한 집 자체가 비싸든지 해가지고 공시가가 15억이 넘는다는 얘기는 재산이 21억이 넘는다는 얘기죠. 재산이 21억이 넘고 예를 들어서 한 50억 정도, 시가 50억 정도 이하.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면 편하냐면 공시가에다가 4천원을 곱한 다음에 15만 원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시가가 예를 들어서 20억이라고 치시죠. 거기다 4천원을 곱하는 거죠. 그럼 8만 원이지 않습니까? 8만 원에다가 15만 원 합치면 23만 원입니다. 재산보험료, 건강보험료 중에서 재산보험료만 23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전월세로 이제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전월세로 하는 것은 계산 방법이 틀립니다. 전월세를 공시가, 지금 앞에서 말한 추정 방식을 하기 위해서 공시가 기준으로 다 전환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만약에 전세명 그냥 보증금만 있으니까 그 보증금을 반으로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서 4억짜리 아파트에 전세 살고 있다. 그걸 둘로 나누면 2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에서 5천만 원을 빼요. 2억에서 5천만 원을 빼면 1억 5천이죠. 1억 5천이면 위에 표에 있는 공시가 기준 5억에도 미달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테이블 찾아보시면 돼요. 이 공식대로 쓸 필요가 없어요. 이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작으니까 금액이. 그래서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보험료가 그렇게 크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있고 월세가 있는 것도 이 방식대로 보증금은 반으로 나누고 월세 매달 내는 월세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다가 20을 곱하면은 2천만 원이죠. 그 다음에 보증금 반으로 나눈 거. 거기서 5천만 원을 또 빼줍니다. 그럼 그 금액이 공시가 기준의 재산 가격이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5억이 넘는다 그러면 이 기준 테이블로 계산해 보시면 되고, 이거보다 적다 그러면은 테이블에 들어가서 좀 보시면 돼요. 이 금액은 제가 세부적으로 굳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작아서. 이것이 재산보험료예요. 그러니까 재산보험료 계산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금방 암산으로도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는 기준이 바뀌어서 내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냐면 집에 있는 자동차 그 시가가 현재 가격이 살 때 가격이 아니라 현재 가격이 지금 4천만 원보다 넘는 차만 계산합니다. 4천만 원 안 되시면 그냥 빼세요. 자동차는 보험료 필요 없고, 그리고 4천만 원이 넘어도 9년이 넘었다 그러면 빼시고 9년이 안 된 것만 넣으시면 되고, 그런 차가 몇 대나 있나 보시면 돼요. 집에 자기 거, 뭐 자기 자녀들, 부인 거,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기준 넘는 자동차가 한 대면 한 대당 3만 원씩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잡한 것이 소득보험료예요. 지역보험료 계산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 자동차, 소득 이렇게 하는데, 소득보험료는 일단은 합하는데 어떻게 합하느냐? 금융소득은 세전으로 다 합칩니다. 1년 동안 받은 이자, 배당 싹 다 합칩니다. 사업소득도 다 합칩니다. 순수입 부분 쪽을 합칩니다. 임대소득은 마찬가지입니다. 공제 빼고 남았던 부분들을 전부 다 합치는 겁니다. 그냥 그 사업소득은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나온 금액입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그 순수입이 잡히죠. 그 다음에 공적연금이라고 해서 아까 국민연금이나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그 반만 소득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일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 직장은 아니지만 소득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소득은 반만 잡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합하느냐? 그 집안에 같이 사는 사람들의 걸 전부 다 합칩니다. 하여튼 돈 버는 사람 돈이 들어오는 거. 내 통장에 들어온 이자, 집사람의 통장에 들어온 이자, 우리 애들의 통장에 들어온 이자. 애들 중에서 취직 안 한 애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지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금융소득이라는 거는 1,000만 원 이하는 합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99만 원은 안 들어가는데 1,001만 원은 들어간다는 거죠. 1,001만 원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0 아니면은 전체 이렇게 들어갑니다. 세전으로.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합쳤어요. 그랬더니 같이 사는 사람의 1년 소득이 다 합쳐 보니까 뭐 이자든 뭐든 싹 다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연금 받는 것의 반 이렇게 해서 다 전부 다 합치고 근로소득도 반만 쳐가지고 다 이렇게 합치니까 그 연간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면 그 5천 곱하기 60원을 하세요. 그러면은 5, 6, 30, 30만 원인 거죠. 그러면은 소득보험료는 30만 원인 거예요. 그 세대 전체가 내야 될 소득보험료는. 그러면 이제 이분의 지역보험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지역보험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까 재산보험료 계산했죠. 거기서 이제 몇만 원이 나왔죠. 그 다음에 자동차 대세를 합쳤죠. 그 다음에 소득보험료 합쳤죠.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러면 내가 건강보험료로 얼마 내는지가 얼마 내는지가 나옵니다. 이거는 다 월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 거에다가 장기요양보험료 1.13, 12.8%니까 거기다가 1.13을 곱하시면 이 금액이 내가 내야 되는 총 지역보험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보험료를 쭉 계산해 보니 지역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4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자, 이게 40만 원 정도로 나올 거로 추정이 되면 그러면 뭐랑 비교해 보아야 되냐면 퇴직하기 전에 직장 다닐 때 받았던 건강보험료 중에서 내가 내는 부분, 그 부분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직장에서 냈던 그 보험료가 더 낮아요. 근데 이거 낳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퇴직하실 때 직급이 대부분 높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직장 다니실 때는 그게 안 들어가다가 지역 갈 때 그 재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냥 직장 다닐 때 냈던 돈을 그냥 3년 더 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빨리 결정해야 되는 것이 퇴직하시면서 바로 2달 내에 이걸 하셔야지 그 뒤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안 하시면 못 하는 겁니다. 그냥 제약으로 넘어가서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퇴직하시기 전에 판단하셔야 돼요. 추정해 봐야 되고. 그래서 그게 더 낫다 그러면 이제 이미 계속 가입을 하시는데 이미 계속 가입을 하시면 장점이 뭐냐면 내가 원래 나한테 있었던 피부양자들을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직장 가입자 마지막에 있었던 그 보험료와 그 다음에 피부양자 이런 구성을 그대로 3년을 유지하고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3년 끌고 간 뒤에는 이제 뭐 다시 그 아무런 변동이 없으면 지역으로 가시겠죠. 지역 가입자가 되는 거겠죠. 어쨌든 그 3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이제 세이브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선택지에서 지역 가입하실 때 이제 어느 정도 하는지 알았고 이미 계속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봤는데 또 하나의 선택지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재취업을 해서 이름을 넣으면 안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재취업을 했을 때 직장 보험료를 얼마를 내게 되는가라는 거죠. 직장 보험료는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보시는 것 같이 연봉에다가 34원을 넣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연봉이면은 2천만 원에다가 34원을 곱하시면은 6만 8천 원, 약 7만 원 정도가 본인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죠. 굉장히 작죠? 그리고 직장보험료는 어쨌든 이렇게 냈을 경우에 피부양자도 그대로 따라서 갈 수 있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피부양자도
단지 뭐냐면 이거는 그 퇴직자뿐만 아니라 직장 가입자도 마찬가지인데 직장 가입자도 직장에서 내는 건강보험료 말고 또 내야 되는 게 뭐냐면 직장 말고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니시면서도 건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임대소득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자 소득이 엄청나게 많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직장의 월급 말고 들어오는 소득, 앞에서 말씀드린 소득처럼 그러니까 직장에서 받는 거 빼고 그 소득에서 2천만 원을 빼신 다음에 거기에 이제 68원을 곱한 그 금액 부분 쪽을 별도로 또 내셔야 돼요. 직장에서 걷진 않아요. 지역보험료처럼 또 내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의 소득이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니까 1억 2천이 더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서 2천만 원 빼면 1억이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그 정도 됐을 경우에 그 지역보험료 별도로 68만 원 정도가 더 나오는 거예요.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직장의 소득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 그거에 뭐 반만 되다 하더라도 한 30만 원 정도를 더 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 가입자도 단순하게 직장 보험료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직장 이외 소득, 여기서 재산은 안 봅니다. 직장에 계신 분들은 재산은 보지 않아요. 물론 그 재산에서 임대료가 나오는 그런 경우는 그 임대 소득이 잡히긴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퇴직을 하신 이런 분들이 다시 이제 재취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왜 이런 선택을 하냐면 재산이 많아서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재취업을 해서 직장 가입자로 이게 옮겼을 경우에 이게 편법으로 옮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만 넣어두는 거죠. 이런 분들, 심지어 어떤 분들이냐면 뭐 친구 회사에 이제 넣어놓고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을 받기가 미안하잖아요. 실제로 저걸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월급을 다시 돌려줘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소해서 조사도 별로 없었고 하다 보니 그냥 넘어갔고, 아는 분들 이렇게 넣어주시는 분들도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시고 그냥 내 회사에다 이름 올려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보험료가 계속 적자가 나면서 계속 뒤지고 조사하죠. 이렇게 편법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건보료를 토해내는 건 둘째 문제고, 사업자 되시는 분이 고용노동법이라든가 또 그 돈을 다시 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 관련돼서 걸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업 자체가 흔들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그 역할을 하시고 정확히 그런 거에 어긋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맞춰놓고 하세요. 나중에 굉장히 민폐를 끼치고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안하죠. 미안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타격이 크게 됩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합법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계속 가입자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퇴직하셔가지고 친구 회사라든가 그런 데서 조그맣게 월급이 작은 곳에서 일을 하셔서 직장 가입자가 되신 다음에 1년을 일을 합니다. 그러면 퇴직할 때는 굉장히 그 소득이 높아서 건강보험료가 높아서 이미 계속 가입도 하기가 어려웠지만 친구 회사라든지 다른 데 조그만 데 가서 취직하면 연봉이 낮으니까 건강보험료를 조금 내지 않았습니까? 1년 동안. 이미 계속 가입은 자격이 사전에 바로 1년 전까지 직장 가입자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3년 정도 이미 계속 가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년 지난 다음에 다시 1년은 어디 가서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해가지고 그 직장 가입자가 됐다가 다시 또 3년 하는 거예요. 이미 계속 가입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계속 하셔도 돼요.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년을 일하시는 것이 편법으로만 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결국은 직장 가입자로 계속 그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연봉이 낮은 걸 유지하면서 그걸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재산이 많으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 때문에 생기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되고, 지역가입자에 이제 계시는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소득 부분 쪽에서 잡히는 게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 쪽은 어떻게 빼는 것이 쉽지 않고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닌데, 단지 주의하실 것은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가 제로가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1,000만 원이 조금 넘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 오셔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것이 이게 2025년서부터는 이 소득을 336만 원으로 기준을 낮춘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이자 받는 거를 뭐 조금이라도 받으면 다 넣겠다는 얘기죠. 결국.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피해갈 방법이 별로 없는 지역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1편과 2편을 통틀어서 보시면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은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되는. 그 다음에 임의 계속 가입자로 해가지고 전직자 거를 계속 다는 게 유리한지, 이건 지역보험료하고 비교해 보셨으니까 결정할 수 있죠. 아니면은 직장에 재취업을 해가지고 월급이 작은, 연봉이 작은데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4대 보험을 해결한다든지 건보료도 낮게 낸다든지, 그리고 재취업을 하는 것과 임의 계속을 연계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건보료 부담을 줄인다든지, 그것이 안 되면 다 안 되면 지역가입자로 가는 거예요. 지역가입자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자기한테 딸려있던 피부양자들 어디로 보낼 건지, 그건 아까 1편에서 얘기했던 피부양자를 어디다 넣을 것인지 선택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시면 건강보험 부분 쪽에서 선택지 부분 쪽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부분입니다.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것은 건강보험료가 내가 지금 현재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한 해나 두 해 전 걸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나오는 데다가 직장 가입자하고 지역 가입자하고 기준 시점도 틀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폭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틀리다 보니까 이거를 정산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직장하고 지역에서 정산할 때 그 1년치 부분 쪽을 한꺼번에 이제 받게 되니까 그것이 폭탄처럼 되는 거죠. 어떤 분한테 이런 폭탄이 떨어지느냐 하면은 이런 거죠. 그 회사 내에서 직장인 경우에는 진급을 했다든가 보너스를 아주 많이 받았다든가 이제 이랬을 경우에 한 해가 넘어가면서 분명히 그 내가 진급한 거는 재작년인데 아니면 작년인데 작년 초인데 그거 진급에 따라서 급여가 올라가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 올해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한 해 딜레이가 생기면서 이런 경우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직장 가입자 중에서 또 보험료 폭탄이 떨어진 건 퇴직한 뒤입니다. 퇴직한 뒤에 성과급이 나중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임원들 같은 케이스에 성과급이 퇴직한 뒤에 나옵니다. 퇴직한 뒤에 나오는데 그러면 퇴직을 하신 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지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또 5월 달에 하게 되고, 올해 그 성과급이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올해 5월 달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5월 달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해가 넘어가죠. 그리고 한 해가 넘어가서 5월 달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거기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 건강보험공단에 가가지고 우리 소비자들한테 그 통보가 되는 건 1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2년 가까이 지난 뒤에 퇴직한 뒤에 성과급으로 받았던 보너스라든가 성과급 소득에 해당하는 건보료 인상분과 그 다음에 그 1년치죠. 매달 내야 되는 것이 올라가는 건데 그걸 1년치를 한꺼번에 그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 지나고 났으니까 이게 왜 지금 나오는지 이제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때 받았던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다 처리가 되고 썼는데 생뚱맞게 2년 정도 뒤에 갑자기 건강보험 엄청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한 문제는 뭐냐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가 계속 높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걸 그 다음에 안 받으니까 또 한 해 지나고 그 뒤에 다시 또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들쑥날쑥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지역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정산을 하게 되면 11월 달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과거에 올랐던 부분이 이제 뒤에 소급 적용되면서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역보험료 같은 경우에 집값의 공시지가가 확 올랐으면은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건강보험료가 비례적으로 올라갑니다. 과거에 몇 년 동안 공시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료 점프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집값이 몇 년 전에 올랐잖아요. 그 2년 전에 오른 것이 지금 건강보험료 나오는 거니까 지금 집값은 떨어졌는데 건강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재산보험료가 올라가니까.
왜 재산보험료가 올라가요? 과거에 공시지가 올라갔으니까. 공시지가 지금 떨어지는 거는 언제 반영돼요? 내년 후년에 반영돼요.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 폭탄 부분 쪽에 대응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어차피 낼 돈이에요. 이걸 뭐 깎아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쪽을 분납해서 내는 방법이 있고 5년 분납을 해가지고 쪼개서 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양자 탈락해서 지역 가입자로 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보료 인상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지역 재산 부분 쪽이 있는 걸 그대로 다 하지 않고 그 몇 년에 걸쳐서 나눠서 그거를 조금씩 이렇게 올립니다. 그건 알아서 해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신경 쓰셔야 되는 것은 건보료 폭탄이 어느 한 해에 많이 나왔을 때 그거를 분납할 거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소득이 올라가는 보너스 같은 경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보험료를 정산하면서 더 내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보너스가 나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연봉 기준으로 계속 건보료가 높게 나오니까 그거를 가서 조정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때 것이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내년에 환급해 주지 마시고 그냥 지금 낮게 주세요. 라고 해서 조정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일시적인 소득이었다고 인정이 되면은 그러면 다시 낮춰지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떤 식이냐면 계속 높게 했다가 나중에 다시 환급받는 식으로 합니다. 환급받는 게 더 좋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건보료가 들쑥날쑥 하면서 지출이 흔들리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편과 2편에 걸친 건강보험료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용을 가지고 퇴직자들과 퇴직 전과 퇴직 이후,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이건 매년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가족들의 그 건강보험 부분 쪽의 자격을 계속 체크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 나가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밸런스 자산연구소 김진영이었습니다.